크림대교 폭발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방위적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보복을 공언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모두 대사를 지냈던 박노벽 전 한국외대 국제지역학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네. 어제 우크라이나 출근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지옥이었다라는 것 표현이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현재 이제 피해 상황을 계속 듣고 계실 텐데 네. 지금 파악하고 계신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으로 한 13개 도시에 대해서 75발의 정밀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34발이 이제 여러 군데 떨어졌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민간 시설 이런 데가 떨어졌고 특히 이번에 공격을 할 때 겨울에 이제 그 난방에 필요한 그런 이제 전력 공급하는 회사라든지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또는 이제 통신 또 군 이런 쪽을 이제 그 포격을 했다고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 14명 이상이 아마 사망을 하고 100여 명이 아마 다친 걸로 나와 있는데 참 좀 이런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좀 더 오히려 밀리는 상황을 좀 스스로 이제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피해자 대부분이 민간인이라는 점 그리고 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러운데요. 네, 앞서 짚어드렸지만 러시아가 공격한 시점이 출근 시간대여서 그렇습니다. 뭐 일부러 조금 더 민간인 피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시간에 공격한 게 아니냐라고 우크라이나는 네.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크림 대교가 이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자기의 그런 치적으로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어떤 자존심 내지는 감정적인 그런 게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네. 번째는 이렇게 민간인 시설이라든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하면 그 민간인들이 공포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렌스키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만은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는 거죠. 역효과를 이제 조금 더 불러일으킬 것이다. 말해줬듯이 이제 네. 러시아가 스스로 조금 네. 궁지에 와 있다는 모습 또는 이제 국제사회라든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더 단합하게 하는 그런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악수를 뒀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군사 시설이 대 군사 시설로 이렇게 같이 그 전쟁이라는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건 민간 시설에 대한 테러를 함으로써 그 민심을 좀 돌아서게 만든다 하는 차원 또는 그 해당 정부에 대한 지지를 좀 낮추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러시아가 뭐 시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기법입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에는 통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번 러시아 피격으로 삼성전자 그 현지 네. 법인이 입주해 있는 건물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정확히 네. 어떤 피해가 네,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한 150m 인근으로 이제 미사일이 떨어져서 그 이제 파편이 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 건물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 이제 부서지고 또 창문 틀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가는데요. 다행히 그 우리 삼성 주재원들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그 대피를 하도록 해서 지금 주재원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대사관하고 연결하고 있고요. 네. 앞서 이제 이 크림 반도라는 게 푸틴 대통령의 어떤 치적이고 네. 2014년에 이제 크림 반도를 병합하고 2018년에 그렇습니다. 5조 원 넘게 들여서 이제 크림 대교라는 거를 건설을 했는데 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좀 크림 반도, 크림 대교에 집착하는 이유가 더 있을까요? 네, 이 푸틴 대통령이 뭐 여러 연설이나 본인 발언을 하면은 역사적인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런 크림을 이제 러시아 영토로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이 하나의 자기가 역사적 사명을 다한 거다라고 이제 홍보도 하고 그걸 이제 정당화를 하는데 그 크림 반도를 또 영토화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케레치 해협을 통해서 이걸 다리로 연결까지 한 거거든요. 네네. 그것도 이제 철로로 연결하는 쪽이 하나 있고 차량으로 연결하는 두 개의 쌍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본인이
개통식 때 트럭을 직접 운전해서 가면서 이런 그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이게 불법 점령한 땅을 자기 영토화하는 데 대한 문제를 삼으면서 이거를 이제 되돌려 받겠다 하는 의지를 좀 보여온 거라서 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실 이 크림 대교가 지금 이제 헤르손이라든가 남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군수 물자 뭐 여러 가지 병력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는 아주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봤을 때 어떤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에 조금 더 상처를 입어서 그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감행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크림대교 폭파의 어떤 진상을 두고도 여러 논란이 오가고 있어서 지금 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어떤 특수부대가 그 배후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소행이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네.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나 이제 러시아 측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당연히 지명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이런 이제 보복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책임이 아니다, 책임에 대한 거를 공식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일어난 자체에 대해서는 내심을 환영하면서도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 있고,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이제 특수부대가 아마 관여가 된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부서 정보부서 사람들이 아주 정밀한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이 된 걸로 실토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다리가 이렇게 폭파됐을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한데요. 하나는 트럭만 가지고는 그렇게 그 큰 다리가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뭐 부실 공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네네. 그러면 교각과 그 다리를 잇는 이음새 부분에다가 어떤 폭발물이 설치됐던가 거기를 지나는 이제 무인 선박을 통해서 원격 조정으로 아마 이걸 폭파가 된 것이기 때문에 트럭 이용과 함께 같은 동시적인 그 효과를 낸 걸 보면 정말 정밀하게 조정을 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크림대교 폭발에 이어서 그에 의한 보복 공습 때문에 확전의 기로에 섰다 혹은 이미 확전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네. 의견도 네. 있습니다. 양국이 네. 지금 계속해서 서로 더 뭐 보복 공습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네.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이제 좀 전쟁 양상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이제 이게 이제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이건 제대로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전쟁이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시작했다는 걸 이제 알리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확전의 터닝 포인트,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러시아로서는 지금 징집도 해놓고 동원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벨라루스하고도 지금 그 합작 뭐 훈련 내지는 이제 군대를 형성한다고 그래서 이게 러시아로서는 이 겨울을 나는 동안에 아예간 현재의 상태를 좀 교착을 시키는 그런 추세로 나갈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서방의 지지를 받아서 무기라든가 훈련을 받아서 이걸 탈환을 하는 아주 굉장히 그 치열한 그 공방전이 예상이 되는데 전체 전세로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밀리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사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무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네. 그 지금 징집된 병사들이 제대로 된 이런 그 유니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인원은 소수지 비교적 적은 인원이지만 그 사명감 그 사기, 그 다음에 최신 서방의 무기 이런 걸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선면에서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유리는 한데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인플레 때문에 아마 이제 유럽, 이제 헝가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과연 다 같이 단합을 해서 이 고비를 넘겨야 하는 그런 또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밀리는 형국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네. 러시아가 조금 더 궁지에 몰렸을 때 핵 버튼을 누르진 않을까, 전술핵 무기를 좀 네. 사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아마 푸틴 대통령이나 크레므린이 뭐 전쟁 초기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관심을 갖는데 확실히 핵무기라는 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이제 군사적인 그런 용도가 있고 하나는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상대방을 억압 내지는 공포를 위협을
해서 어떤 양보를 얻어내는 정치적인 무기로 계속 사용하고 있던 거고요. 군사적으로 사용한다 할 때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이제 NPT 핵 비확산 조약의 이런 당사국인 러시아가 핵을 전술핵이 됐든 전략핵이 됐든 다 핵무기예요. 네네. 그거를 썼다는 그 자체는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응징뿐만 아니고 러시아 자체의 이제 고립화를 자초하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판단인데 결국은 푸틴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단은 뭐 한 5% 정도로 이제 가능성을 봤다면 한 15% 정도의 이제 위기설이 조금씩 올라가 있다라는 정도로 느낌을 그렇게 보고 계시면 어떨까 싶은데 결국은 푸틴이나 푸틴 주변에 그런 정책 결정자들이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어쨌든 뭐 확전 가능성이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네.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이 이제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네. 12일에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 네. 표결 처리할 전망인데 네. 네. 이번에는 좀 통과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하고 이제 총회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가 이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인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제 상임 이사국 5개국이 이제 비토권,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런 규탄 결의안이 이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됐는데 네. 그거에 대한 대체로 이제 194개국이 이제 다 1표를 선언하기 때문에 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그 영토 병합에 대해서는 아주 CIS 그 주변 그러니까 러시아 주변 국가들도 원하지 찬성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뭐 북한 정도 빼놓고는 아마 지지를 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어떤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지라도 이번에 이제 민간인 그런 그 미사일 공격 등으로 해서 분위기가 러시아한테 굉장히 고립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서 이게 상징성이 상당히 커져 보입니다. 이게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네. 표하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게 네. 북한의 핵 위협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조선중앙통신 TV를 통해서 전술핵 운용 부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조금 엄중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한반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뭐 그 이유로 해서 뭐 자꾸 이제 긴장을 고조는 시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뭐 엄중하게 필요한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물러서 보면은 안보 딜레마라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의 안보 강화가 저쪽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고 저쪽 안보 강화 우리가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럴수록 이제 우리는 좀 엄중한 대응을 통하면서도 다각도의 또 방안을 이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입장을 보면 네.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네. 했지만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는 언제든 그렇죠. 가능하다라고 네. 열려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미국의 입장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어떤 미국의 속내 그리고 네. 앞으로 뭐 대화의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대화의 가능성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항상 에스컬레이션 고조가 되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지가 이제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는 그 협상의 길을 계속 열어놓고 그다음에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고 해야 이게 맞아지는 건데 지금 이제 북한이 그렇게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를 열어라 우선은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뭐 전술 핵 실험이 됐든 무슨 핵 실험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협상 가능성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떤 미국 측에서의 큰 액션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는지 혹은 네. 북한 측에서 관심을 더 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하면서 강대강으로 갈지 네. 저희가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미국으로서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북한이 그 동안에 이제 미사일도 쐈고 이제 핵을 더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초기 사태와 비슷하게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이제 오기 전에 그 서로의 그 대화의 문을 이제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여기에는 결국 그러면은 무조건 대화로 나오라고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제 옹호하기 어려우니까 호응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이제 억제도 하면서 너희 그 상대방이 쓰는 무기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자꾸 이런 고조 행위로 가면 아마 북한도 지금 코로나라든가 여러 경제적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어려움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가기에는 이제 그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억제와 이제 압박을 하면서도 지금처럼 대화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어떤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어떤 빈틈을 주지 않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끝내고 이제 국내적인 그런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바이든이라든가 우리 측에서의 그런 이제 담대한 이제 그런 제안들을 잘 그 모양새를 만들어서 북한이 그 어떤 이제 정치적인 타협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수 있도록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짜는 이제 그런 행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입장에서 좀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해주신 게 안보 딜레마에 빠졌다. 어떤 네.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를 강화할수록 그게 더 위협이 되는 안보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대통령실도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제대로 대비한다는 게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대비한다는 건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갈래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긴장을 고조할 때 우리가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이제 고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이라든가 또는 이제 필요하면 이제 한필요에 따라서 한미일 또는 이제 중국의 역할을 좀 촉진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각도의 그런 외교적인 그런 압박을 이제 하는 게 첫째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이제 그 행동으로 나오는 그 군사적 행동으로 나오는 거를 저지하기 위한 그 한미 동맹이라든가 우리의 자주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북한이 넘볼 수가 없다 도저히. 그러니까 핵이라든가 미사일로 이제 이런 공격을 하더라도 오히려 큰 손해라든가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정도의 그런 강력한 우리가 국방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인식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도 이제 통화도 되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대화의 채널은 이제 열어두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국내적인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올 수가 있을지 그런 명분론을 좀 주면서 이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한미 동맹 넘어서 한미일 3자 협력 기조를 강화하면서 네. 어떤 중국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 글쎄요, 지금 미국의 협력이 가능할지 중국을 네. 어떤 대화 테이블이나 네. 이쪽 협력하는 부분에 끌어올 수 있을지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생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기류는 상당히 미중 간의 협력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정세 불안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생길 경우에 중국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겁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수 논리가 지역적 특수 논리가 충분히 가동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안정이 제일 우선인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꾸 이런 주변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은 점을 잘 착안을 해서 특히 한중 간에 이제 수교 30주년도 됐고 그런 걸 계획잘 모멘텀을 살려서 정세 불안정이 이제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좀 특수 논리를 개발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서 한반도 정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모두 대사를 지냈던 박노벽 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